다음 역은 동심역입니다. 어린 시절로 떠나고 싶으신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과학 동화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과학 잡지를 만드는 편집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어린이날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이 선언문을 보면 과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장가와 시집 보내지 말라는 조항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시키는 좋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린이들의 삶과 생각은 어떨까요? 2022년 현재 어린이 선언문을 다시 쓴다면 어떤 내용을 넣고 싶냐는 질문에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의견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이 보내준 의견들 중 제 눈에 띈 몇 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무턱대고 나무라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부드럽게 알려주세요. 이 의견을 보고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좀 반성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윽박지르진 않았나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기 전 어린이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고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해주세요. 이 의견을 보고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호자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구나. 나는 사람과 진정 어린 대화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다니는 학원 수를 2개로 제한하라.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아달라. 제발 놀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침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참 바쁘죠. 그리고 이런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이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세요. 어린이들도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적극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적절한 창구가 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른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TV, 유튜브, SNS를 통해서 어른과 똑같은 뉴스를 매일 접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어린이를 위해 숨은 배경과 원리를 설명해주는 뉴스는 찾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주변 어른들께 물어봐도 뾰족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정확히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뉴스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가동에서는 이런 점을 늘 떠올리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들이 여러 사회 과학 이슈들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쓰고 나눌 수 있는 이런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가동에서는 사회 이슈나 어가동 기사를 바탕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 자기 입장과 그 이유를 밝히지요. 예를 들어 어린이 용돈 수당은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란 주제에 찬성 43%, 반대 57%의 의견을 팽팽히 주고받았습니다. 용돈 수당이 경제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할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재정 쓰는 것 대비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도 좀 더 많았습니다. 공장을 돌린 만큼 나무를 심는 탄소 상세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냐는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고요. 땡땡 미니가 차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차별적 표현이다. 친구들끼리 별명 부르기를 금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친구끼리도 별명 부르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그 밖에도 불법으로 채굴된 수박 화석을 연구해도 될까요? 범죄자의 DNA를 미리 보관하는 법은 필요할까요? 질병을 옮기는 무기, 멸종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런 과학윤리와 관련된 질문에도 아이들은 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작성된 글들을 보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정말 날카로운 분석과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가끔은 느슨해진 제 어른의 마음이 뜨뜻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과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린 시절에 분명 개미나 공룡 이런 주제들을 참 좋아했는데 청소년만 돼도 과학은 시험 과목이 되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과학하면 뭐 양자역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하드 사이언스만 떠올리고 골치 아픈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어린이 과학 동화를 보는
어린이들이 꼭 양자역학이나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과학 동화를 보고 어린이들이 커서도 과학을 친숙하게 여기고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를 하기 바랍니다. 또 과학을 통해 좀 더 나아진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저는 과학 전공자고 오랫동안 과학 기자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어가동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기자 시절에는 제가 취재한 유익한 과학 지식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마감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 원고 하나 치기에 급급했는데요. 물론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쉬운 글을 쓰고 마감 일정을 준수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체 이름을 건 콘텐츠를 책임지는 편집장이 되고 보니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를 만들자.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콘텐츠를 통해서 어린이가 미래 세대가 과학적 사고를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본 콘텐츠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본 SF 영화 토탈 리콜이 기억에 많이 났는데요. 주인공이 화성대기에 그대로 노출돼서 얼굴 피부가 막 녹아내리고 압력으로 막 부풀어 오르던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1990년 영화였는데 당시 그래픽이 좀 별로였고 그런데도 제 기억 속에는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화성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인류가 화성을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도 SF 장르를 참 좋아하고 이 이과생에서 과학기자가 되기까지 이 영화의 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가동 콘텐츠도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되길 바랍니다. 그 무수한 페이지 중에서 삶에 영향을 끼치고 훗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결정적 어떤 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 중요한 질문을 남겨놓을 수도 있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학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기대해 본다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세상의 혐오와 차별, 사회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이 과학 잡지가 겨뤄야 할 미디어가 참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사실 영상 콘텐츠와 게임이죠. 어떻게 어린이들이 그 잡지를 좋아하고 읽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재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재미도 있고 궁금증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짜릿함도 있습니다. 직관적인 재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가동은 과학 만화 잡지인데 저학년 친구들 중에는 만화에 실린 말판을 이런 효과음 하나, 재미있는 일러스트 하나에 꽂혀서 낄낄거리고 반복해서 읽는 친구들이 있다는 제보를 종종 받습니다. 책 한 권을 받으면 그림 한 컷에 꽂혀서 그거 하나만 계속 꺼내놓고 다른 기사는 보지도 않는다면서 골매소리를 하는 보호자님들도 계세요. 자녀가 책 한 권을 다 보지도 않고 한 컷만 보니 책값이 아깝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과 친해지고 과학이라는 소재에 친숙해지더라고요. 잡지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난이도, 주제도 다 다르고 만화, 기사, 화보 등 여러 형태의 콘텐츠가 한 권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어린이가 어떤 내용이나 어떤 형태의 콘텐츠에 꽂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책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10쪽짜리 특집 기사를 끝까지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해결되도록 흐름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끝까지 다 안 읽고 이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린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찾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겠다고 소재를 가져오면 저는 기자에게 왜 이 기사를 써야 하는지,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독자가 관심을 가질 것 같은지 꼭 묻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원고를 편집장이 살피는 일을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팩트체크를 하기도 하고 매끄럽게 다듬거나 오탈자를 잡기도 합니다. 이때 기자들에게 독자가 책 한 권을 샀다고 해서 내 기사를 꼭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들어있는 여러 기사들 가운데 내 기사를 판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잡지를 볼 때 보통 이렇게 페이지를 막 넘기다가 관심 있는 기사 있으면 펼쳐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멈춰서 읽는 기사가 되기 위해 제일 앞에 가장 재미있는 내용을 배치하기도 하고 눈에 확 띄는 사진을 쓰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가 막히게 작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독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끝까지 읽도록 만드는 것이 편집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를 읽은 뒤에는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읽고 쓰는 경험은 머릿속에 좀 더 강하게 콘텐츠를 남기게 합니다. 또 글쓰기뿐만 아니라 직접 콘텐츠에 참여도 시킵니다. 어린이가 콘텐츠와 연계된 경험을 직접 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집니다. 참여는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경험이며 한 번의 작은 경험이 어린이의 생각과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가동에서는 환경 기사를 많이 다룹니다. 꿀벌이 사라진다, 양서류가 위기다 이런 기사를 그저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꿀벌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이과학동화는 10년째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온 티셔츠가 바로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해 생태계에서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을 살리는 10년차 시민과학 프로젝트 지구사랑 탐사대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를 보시면 여기 개구리도 있고요. 닭쥐, 꿀벌, 나비, 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생물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올려주면 이 데이터가 과학자에게 전달돼 논문으로 쓰여지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도가 바로 어린이들이 직접 올려준 데이터들의 위치예요. 지금 어린이과학동화와 이화여대 장희건 교수팀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 탐사대 대원은 생물의 위치 정보, 사진, 소리 동영상, 주변 환경 정보 등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는 서식지 정보, 개체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죠. 어가동에서 운영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이들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한 자기의 노력을 공유하며 우리 동네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지도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어린이가 바로 플라스틱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글을 한번 보시면요. 플라스틱을 줄이려 어머니에게 줄 커피도 텀블러에 담아왔고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원 수비대, 일명 우동수비대는 어가동의 막내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의 복지와 환경이 열악해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 당장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사하기도 하고요. 그대로 유기되는 동물들도 생길 겁니다. 따라서 당장 현재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동물원과 체험동물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존재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어린이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정책을 만드시는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동물원 복지 측정 문항 17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그 문항입니다. 사전교육을 받은 운동수비대 어린이들은 동물원에 가서 이 문항들을 조사해 데이터를 올려주었습니다. 동물원에서 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동물이 관람객의 눈을 피할 은신처가 있는지, 먹이주기 체험활동의 횟수나 양을 제한하고 있는지, 체험 전후에는 손을 씻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들이 혹시 정형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어린이들도 참여했지만 대학생 수의학과 학생들도 참여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쓰여진 글은 직접 어린이가 강원도 땡땡 동물원에 다녀온 이후에 남겨진 후기인데요. 일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실 테니까요. 제가 다녀온 동물원에는 토끼가 없었습니다. 새끼 토끼가 지내는 공간이 따로 있었지만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토끼들이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끼 토끼를 함부로 만지고 엄마 토끼가 숨을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뻐서 만져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동물을 생각한다면 눈으로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810명의 우동수비대 어린이들이 데이터를 남겨줬고요. 수의사 선생님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통과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수는 평균 53점에 머물렀습니다. 동물이 제 수명을 살 거라 추정되는 복지 점수의 마지노선은 88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를 넘지 못한 거죠. 복지 점수를 가장 심각하게 낮춘 것은 풍부화 프로그램 여부였습니다. 풍부화 프로그램을 매일 해서 동물이 야생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물사는 단 9%에 불과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정신질환을 겪습니다. 이는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죠. 이 프로젝트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21년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을 위해 참가한 어린이들과 함께한 결과였죠. 이렇게 어린이들은 열심히 과학 콘텐츠도 읽고 어린이 과학통화 홈페이지에서 콘텐츠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또 또래 친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남겨준 글을 보고 있으면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플라스틱을 쓰고 체험동물원에도 가고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몰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혹은 뭐 나 한 명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모르면 모를까 알면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동물을 구하기 위해 환경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실천하고 못하면 반성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순수함에는 귀여움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는 기특함이 담겨있고 어른으로서 좀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바뀌면 보호자가 바뀌고 보호자가 바뀌면 사회를 바꿀 거라는 기대도 있죠. 아마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의 선한 행동과 순수한 생각을 직접 접하면 좀 뜨끔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텀블러를 좀 들고 다니고요. 되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은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동물복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육식 소비를 줄이기 위해 비건 고기도 가끔 사 먹게 됐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세상에 던져지는 묵직한 힘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들게 하죠. 여기 계신 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어린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을 위해 선한 행동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도심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묵직한 한방이 있다는 말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